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걸 배워요. 한국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반 이승만 파가 써먹은 것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사공감연구소 소장 김민입니다. 최근에 건국전쟁이 굉장히 핫합니다. 대단하죠? 벌써 누적 관객 수가 90만 명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재조명,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울의 봄과 마찬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보통 건국 대통령 이승만 하면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재자다, 런승만이다, 친일파 청산을 못했다, 좋은 소리는 솔직히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건국전쟁은 이런 가반수 대중들의 인식에 정면으로 용감히 도전한다는 것에 일단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3.1절을 맞이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일제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아무튼 이승만 박사는 1875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종 때입니다. 고종 12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조선 왕가의 핏줄입니다. 태조 이성계 아시죠? 그분의 18대 손이에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계하가 빨랐어요. 그러다 아펜젤러가 만든 배제학당, 여기에 입학합니다. 여기서 서재필 박사 같은 운동가들과 교류도 하고 웅변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똑똑하고 말 잘했다는 소리예요. 요즘 말로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그런 거죠. 아무튼 배제학당에서 영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이것저것 배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배우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걸 배워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알지만 그땐 생소했죠. 그리고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계몽운동을 합니다. 만민공동회에서 연사로 나서서 타국의 이권 요구를 규탄해요. 그 당시 조선은 힘없이 딱 다른 나라들이 먹기 좋은 맛있어 보이는 먹이였잖아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시대를 앞서 계신 분입니다. 1898년 순수 한글로 된 신문도 창간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매일신문이에요. 심지어 일간지입니다.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와. 매일 나와서 매일신문이에요. 진짜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후에도 제국신문 등의 주필로서 민중계몽도 하고 항일운동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박사가 생각을 해보니까 국내 활동도 좋지만 이거 더 미래를 보면은 조선 이 조그만 땅 안에서만은 안 된다 판단이 되신 거예요. 29살에 호련히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뭘 했느냐? 워싱턴 포스트지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제 침략에 대해 폭로합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일본이 주권을 침탈하려고 한다.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시작하죠.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도 합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꾸준히 한국을 알리는 강연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어렵게 생활합니다. 미 상원의원 존 헤이 국무장관한테 한국의 독립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요. 아, 됐다. 미 상원의원의 약속을 받아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존 헤이 이 양반이 몇 달 뒤에 죽어버립니다. 아, 절망적이죠. 그래도 이승만 박사 포기 안 합니다. 좋다. 그럼 내가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만나러 갑니다. 당시 서양식 예복 쫙 빼입고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접견하러 가요. 근데 이때 이미 미국은 일본이랑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었어요. 애초에 이승만 박사를 도와줄 마음은커녕 한국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박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되어서 이승만 박사가 탄식을 합니다. 믿었던 미국마저 외면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계속 미국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때 미국 외교관이 한국인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일명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자국 외교관이 한국인에게 피살되었으니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미국 내 여론이 일본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여기에도 이승만 박사가 저격범 한국인들 변호를 안 도와줬다. 말이 많은데 정확히는 팩트는 통역을 거절한 것이고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국제정서 흐름상 판단을 한 겁니다. 따져보면 한국 입장에서야 일본 친일파 미국 외교관을 제거한 거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외교관이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가뜩이나 미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여기에서 통역을 한다?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될 건 당연하고 미국 내에 한국 입지가 안 그래도 바닥인데 더 악화되겠죠. 당연히 독립에 해가 되면 됐지 여론을 더 악화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승만 박사는 애국동지 대표자 회의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4,000년 이상 민족의 특성과 완전한 독립을 보존해 왔으며 어떠한 국가에도 결코 지구상에서 말살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당당히 연설합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이승만 박사는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잠깐 1년 정도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교사로 활동을 해요. 그러다 역시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독립운동이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미국 하와이로 갑니다. 한인 교육기관인 한인 기독학원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승만 박사가 또 얼마나 선구자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남녀 공학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를 교육한다? 이거 굉장히 희귀한 거였어요. 남존 여빈이 뭐니 해서 여자들이 천대받던 시절입니다. 이때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실시하신 겁니다. 이건 나중에 대통령이 되셔서 투표권도 자연스럽게 남녀 공평하게 주는 것으로 또 나타납니다. 특정 성별이 더 고귀하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당연한 걸 이미 알고 계셨죠. 아무튼 하와이에서 교육 계몽 운동을 하시다가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당시 대한인민국회에서 안창호 선생이 이승만 박사를 한인 대표로 선출해요. 이승만 박사는 하던 일 다 잠시 접어두고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 독립을 청원하러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미국에서 파리행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자 미국에 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대한민국은 일제치하라서 일본, 중국 국적으로 많이 귀화했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에까지도 귀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멀쩡한 자국 놔두고 이민을 못 가서 안달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정말 존경스럽지요. 어쨌든 뜻은 높지만 당시 상황상 이승만 박사는 무국적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여건이 안 나와서 파리를 못 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승만 박사는 파리에 제출하려고 했던 문건을 미국 대통령에게 맡깁니다. 이게 바로 위임 통치 청원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고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달라!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두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마찰이 좀 일어나죠. 일본에서 벗어나서 미국에 민족을 통치시키는 게 뭐가 다르냐면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가 납니다. 제출할 당시도 아니고 한참 뒤에요.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파는 놈이다 라고 아주 맹비난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점은요, 그 당시 일본은 전 세계 2 군사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강대국이라고 인식하던 때입니다. 그때 무장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물론 대단하고 위대한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봤을 때 당시 대한독립군 총 숫자가 500명이 안 됐어요. 일단 무장도 변변치 않고요. 오직 투지 하나로 싸운 부대입니다. 소수병력이 게릴라를 펼치며 여러 전투에서 일본을 때려잡았지만은요, 소수 전투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마저도 1930년도부터는 만주까지 일제치하로 넘어가면서 거의 둔화되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국제 흐름상 큰 그림을 그려서
독립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문건의 1조부터 12조까지 내용도 한국은 독립국이며 일본이 불법 침탈한 거다. 일본의 한국 병탄을 방치하면 세계 이해관계가 불리해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도 근데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패스. 확실한 건 단순 임통치청원 자체만으로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순수한 해석 문제도 아니고 외교 노선이냐 무장투쟁이냐 하는 노선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반이승만 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반이승만파가 써먹은 것뿐이에요. 아무튼 이승만 박사는 3.1 운동이 일어나자 미국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전합니다. 계속 끊임없는 언론활동, 기고활동, 인터뷰, 강연활동으로 3.1 운동의 참상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에 알립니다. 그리고 3.1 운동 후에는 국내의 각지에서 임시정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8군데의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박사가 국무총리급으로 이름을 올려요. 당대에도 이승만 박사의 이명이 높았다는 겁니다. 한성 정부에서 총재를 맡던 시기에 세계 각국에 한국이 독립되었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은 일본에도 당연히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결연해요. 이후에 각지의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제로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이때가 1919년입니다. 이후로도 많은 외교적, 언론적 활동을 지속하며 이승만 박사는 마침내 1945년 강복을 맞아 대한민국의 첫 건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에도 이승만 박사는 수많은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건국전쟁 다큐멘터리에 잘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딱 3.1 운동 부군까지의 이승만 박사 행적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은 건국전쟁을 보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관 내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초등학생도 훌쩍이고 중학생도 훌쩍이고 중년, 노년, 남녀노소 모두가 이승만 박사님의 애국심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지도자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남다른 애국심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3.1절을 맞이하여 건국전쟁에 나오는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심과 항일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상 시사공감연구소의 소장 김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